네, 관련 내용을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이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서증 요지 또 서증 요지를 서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국회 측 요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계엄군이 국회 단전 시도 CCTV 영상을 제출을 하고 계엄 의결 후 지하 1층 전력 차단을 시도했다.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위 조사 내용을 제시하고 국회 본회의장 봉쇄 시도 정황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입법기구의 봉쇄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 탄핵 소추단 의결의 핵심은 결국 이와 같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필요성이 크다.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CCTV 당시에 이제 단수 지하 1층에 대한 단전 대등 그리고 단전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국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전부 다 싹 끌어내요.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계엄 해제와 관련된 것을 봉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을 가급적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얼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어떤 위반을 있었는지 나아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얘기했듯이 헌법 수호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단 국회 소추단에서 한 2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준비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추단 측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맹점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봉을 꺾은 다음에 그와 더불어 이어서 본인들이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5, 6명 정도 소추단 변호인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소추단의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최후 변론이 있기 전에 오히려 국회의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프레젠테이션 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식으로 어떤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통상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평소 때의 어떤 법정에서 모습이 아마 재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국회 측의 증거 조사 진행되면서 서증 요지 진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란 건 좀 가공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요 영상의 이 장면들을 현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계엄이 해제된 게 12월 4일 1시 1분이었습니다. 5분 뒤인 1시 6분에 지하 1층에서 실질적인 단전 조치가 내려졌던 거죠. 6분 가까이 단전이 됐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 여러 쟁점 중에 하나인 국회 봉쇄 그리고 국회 해산 시도가 있었는 거와 맞물린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기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질서를 발동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회로 병력을 투입시켰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단전까지 감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다면 이게 단순한 어떤 질서 유지 차원이었겠느냐. 이 주장은 상당히 허약해지는 거죠. 정말 질서를 유지하려면 불을 끌 게 아니라 불을 켜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사실상 이렇게 국회에 대한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당시에 다시 단전이 복구된 경위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 측에서는 계엄 해제된 사실을 당시에 나와 있던 계엄군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걸 알려주자 다시 원위치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위헌 위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 이제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재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것과 반대되게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심지어는 지난 기일에는 평화용 호소 계엄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반박 논리를 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회 측 서증요지 진술에 이어서 윤 대통령 측은 서증요지 진술에서 비상계엄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판결문은 제시하면서 대통령 권한행사 면책특권을 언급을 했고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의원을 거론하면서 국가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의원 빼내라는 증언에 대해서 발언이 바뀌었다면서 신빙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떤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그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그 CCTV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 반박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CC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해서 암흑천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회 본회의에서의 어떤 기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CCTV에 그 있었던 실질적인 그 전원을 차단하네 뭐네 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김현태 707 그 특임 단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린 것 자체가 지하였고 내리자마자 0.5초 만에 불이 켜지면서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암흑천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또한 그 시간 동안 이미 그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잠시 그렇게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그 국회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적이 없다는 점이 사실상 지금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당시 암전됐던 것만 딱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후 사정을 쭉 CCTV를 다 보면 오히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더불어서 좀 전에 지금 가장 그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핵심 증거가 됐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그 관의 증언 그러니까 이번 싹 어떻게 보면은 잡아내라고 했지만 인원 요원을 끌어내라 빼내라는 것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요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증인의 증언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헌법재판관 특히 문영배 헌법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의 증언을 가지고 어떤 탄핵의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과연 헌법재판관 8분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입증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증거는 조금 있다가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어떤 반박을 통해서 대부분 다 반박이 될 것이고 다만 그 반박에 대해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추단의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을 다시 한번 반박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박을 재반박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속보가 들어온 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사진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아무도 막지 않았다. 의원을 막을 생각이 있었으면은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떤 네. 말씀 주시겠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 잘 되지 않죠.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막지 않으면 문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담을 타고 갑니까? 고령이신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담을 넘는데 우리가 막지 않았느냐? 문을 터줬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 변론의 이 근거들, 면책 특권이 있다. 아니요. 예. 헌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은 당연하지만 아주 폭넓은 면책 특권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되는 법률이 있죠. 범죄가 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인 겁니다. 지금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왕정 시대가 아니라면 계엄이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 헌법과 법률에 근거했다라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변이 있어야 될 건데 나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 과거에 선례가 되는 판결들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 다른 해외 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권 분립을 상당히 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치행위의 범위를 매우 넓히는 건 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보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있어서 계엄이 정당했다. 이건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에요. 어떤 의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계엄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계엄이 선포되는 그 상황에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어야 됩니다. 거의 내전이 있거나 굉장히 대한민국
시스템이 가동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누가 잡혀갖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이 있었고 뭐 간첩들이 있고 이것만으로는 그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요건이 무르익은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요. 이런 일방의 견해를 계속해서 펼치는 게 최후 변론에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재판부 설득에는 나아가서 국민 설득에는 상당히 태부족하다. 그리고 의원 빼내라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원, 요원 이렇게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 본회의장에 대통령이 뭐 의원을 빼내라 내지는 요원을 빼내라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나? 그럼 본회의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군이 본회의장까지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거기에는 현직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시를 받았던 계엄군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150명 이야기를 하더라. 왜냐하면 이게 정족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사령관들 이하의 예하부대 이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문을 부숴서라도 아니면 전기를 끊어서라도 빨리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화가 여러 통이 왔는데 특히 한 전화를 받고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누구 전화냐고 물었더니 코드원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전화인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지시를 받으면 명령을 받으면 그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복명복창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단전 그리고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 사실관계들을 다 이걸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광경까지 벌어졌으니까 나는 요원이란 말을 뭐 인원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1분 15초 뒤에 대통령이 다시금 그 단어를 입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변론도 그나마 기대가 되는 건 최종적인 통합의 메시지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오는 건 유의미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변론을 되풀이하는 건 크게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회유가 실체적 진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종근을 비롯해서 지금 국정원 그 제1차장 같은 경우에도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초에 민주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위증의 벌을 경고를 받고 증언을 했던 것이 사뭇 달라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그 사이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진술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자기의 한때 현직에서 상사였던 민주당의 사선 국회의원이 내가 미리 그 특전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기에 항의 방문 취지로 갈 테니까 나와서 거기에서 나를 맞아라라고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707 특임단장한테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니까 이렇게 한다면 한쪽의 편을 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안 할 줄 알았다는 취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막상 왔더니만 얘기하는 것에 옆에서 하는 것대로 줄줄이 따라 읊었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진술을 오염시켰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유가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인 것이고 아까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입증 취지는 뭐냐? 실제로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의원에서의 어떤 해제를 막으려고 하면은 많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체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을 그냥 한 사람만 체포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은 그걸로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시도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는 것을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실제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안에 15명이 들어갔었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지나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다른 데로 인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주장처럼 케이블 타이로 손 묶어서 끌어냈어야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는 것을 그대로 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의 그런 지시 자체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체포 지시라든가 아니면은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실체적 진실이 오늘 상당 부분 더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보면은 아까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탐을 터머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처음에는 막았지만 왜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갔겠냐? 앞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것 아니냐 하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 것도 결국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그 비험 포고령에 의해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던 그 점은 결국 개헌 포고령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 건 맞다. 하지만 이후에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터주라고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조금 넘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정말 처음부터 이와 같은 해제 자체도 막기 위해서 체포 감금 그리고 또 인치하기 위한 그 절차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이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라도 체포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이 꺼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침소봉대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잠깐 얘기하시죠. 그때 국회가 완전 봉쇄됐다가 잠깐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열린 게 지금 검찰 조사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요. 그걸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터져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경비단장이 이거 위법할 것 같다.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김복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을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잠시 이 부분이 열렸는데 다시금 봉쇄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집중해서 물어보는 사안 중에 하나였냐면요.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포고령 말씀 주셨지만 1호에 모든 정치활동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상 위헌 위법의 자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엄이 정당하게 발령이 되어도 국회, 뭐 지방자치단체 다 정치활동을 못하게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는 전무한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어떤 이런 입법 권한을 비상입법기구라는 쪽지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마치 선의에서 국회문을 봉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이 부분이 정상적이고 오히려 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지금 이제 국회 측의 종합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증 조사는 이제 끝난 상황이고 종합 변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동선과 관련된 CCTV를 이야기를 했어요. CCTV가 현재 진술과 시간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과 함께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메모의 원본을 이제 계속 갖고 나오면서 그 원본에 대해서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한 것이 윤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직접적인 체포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직권 신문을 하면서 홍 차장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 1차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지난번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리고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는데 왜 당신한테 그 연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포 구속 관련돼서 얘기하느냐. 그것도 1차, 2차 축조 어떻게 보면 체포 구속이란 걸 써놨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거 체포 지시가 아니고 체포와 관련되는 협조. 위치 추적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진술을 많이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16명 증인 신문 중에 유일하게 2번 나왔던 사람이 홍장표 제1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장표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CCTV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자 CCTV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법대에 있었던 많은 헌법재판관님들이 CCTV에 나와 있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홍장표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장원. 홍장원. 예, 네. 죄송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사실상 위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5차 메모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처음에 홍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밖에서 추운데 왼손으로 본인 주머니에 있던 것을 메모를 쓰다가 그것이 어이가 없어서 구겨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걸 어디서 주었는지 가서 자기 부관한테 줘서 그것을 정서시켜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원본을 봤더니만 포스트잇 카드에 무슨 갑골 문자 비슷한 거의 뭐 우리 한글로서는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글을 주면서 그거를 정서시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필이 됐고 더불어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쓰여진 글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의 글씨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국회 소추단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판을 끝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탄핵의 물적 근거가 됐던 홍장원 메모의 위조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하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는 오늘 변론 정기를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홍 차장의 증언이 사실상 상당 부분 흔들린 사실 더불어서 1차 메모부터 5차 메모까지 가필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 그 필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이제 관련된 증언이 계속 바뀌고 또 네. 나와 있는 메모의 모습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진술이라는 거 그리고 기억의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 한 기억의 약간의 혼선이란 건 법률적으로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판례를 보면 당사자의 어떤 진술과 관련해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이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걸 가공해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함부로 배척하지 말도록 판결이 이렇게 판례가 설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요 사실이 뭡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직접 전화가 와서는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끌어들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고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육사 후배인 여인연 왜냐하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쭉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버전이 마치 메모가 뭐 4가지 버전, 5가지 버전이니까 완전히 상이한 게 여러 개 있어서 마치 날조되거나 가공된 인상을 주는 용어를 채택한다라는 게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 내용인데요. 이게 일관된 겁니다. 본인이 이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악필이어가지고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정서를 시켰다는 거고 그걸 계속 정서를 시켜서 본인은 그 당시에도 이게 이렇게 증거로 작용하거나 그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신의 인식은 아니 계엄이 일어났는데 우리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네. 정보기관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 12월 4일 당일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보좌관이 그때 다 같이 듣고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해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흘려 쓰다가 이걸 정제된 게 있으면 첫 번째 메모는 폐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인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단입니다.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인지 체포의 대상이 되는 명단인 것 같았죠. 심지어는 아주 극도로 증언을 제한하고 하지 않았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말미에는 내가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건 맞다. 위치 확보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이게 100번 양보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기억에 이 부분을 뭐 공간 앞이라고 했다가 직무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증언만 탄핵하면 지금 되는 국면입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더 존재하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 대통령이 불러주는 명단을 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진술을 했냐면 대통령이 그날 6번을 전화를 해서 닥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의원들 잡아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증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그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대로 체험한 대로 진술한 거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멈추나요? 아니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
대해서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실체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이 법률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는 상식과 법적인 어떤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에는 A라는 장소에서 있었다고 했다가 B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글씨가 이상하니까 버전이 4가지니까 거짓말이다. 이거는 맞는 논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윤석열 대리인단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되는 그 판결문을 지금 제시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87년 체제의 헌법에 탄핵 제도란 것이 최초의 미국 헌법에서 어떻게 보면 기원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상의 어떤 그 탄핵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지금 비상계엄이 있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 국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그와 같은 어떤 비상대권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결국 최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폭주, 예산폭주, 그리고 또 탄핵폭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돼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있는 어떤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논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대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핵심을 다퉈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과연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홍 차장의 메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형사 절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증거 능력이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 민주당의 검수완박 결과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고 더불어서 검찰에서의 조사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본인이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죠?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의 탄핵의 법적 어떤 효과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검찰에서 있었던 증거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권 보장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과정에서 본인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다, 아무런 외부의 영향이 없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뭐 어떤 조사를 하기 전에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최초에 했던 증언들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와서 선수하고는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말을 믿을지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판 중심주의,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직접주의 이런 부분이 관철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뒤로 해버리고 이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검찰에서의 증거를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적법 절차에 현저하게 위배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아니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것에 대해서 승복해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적법 조장이 보장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앞다르고 뒤다르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선뜻 승복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늘 변론 전개를 할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증인 신문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9명의 대리인들이 돌아가면서 진술을 한다고 국회 측이 언급을 했고요.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선출직의 선거 부정은 민주공화국 존립 불가, 즉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부정을 이야기한다면 민주공화국 존립이 불가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또 세계가 우리나라 선거를 공부하고 부러워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포기한 적 없다. 피청구인은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시민들은 국회 안과 밖에서 무장 군인 출입을 저지했고 선관위 봉쇄는 포고문에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국회 측이 종합 변론에서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얘기도 담겼고 또 시민들이 무장 군인의 출입을 저지했다. 국회 네. 안과 밖에서 저지했다. 이런 내용도 담겼고요.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대단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써 내려간 역사예요. 이걸 무력화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정말 평화 계엄하려고 단시간만 계엄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래 보이진 않죠. 그럴 거면 무장한 군을 국회에 보낼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막아섰죠. 장갑차든 뭐든 그러면 안 된다고 읍소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군 그 현장에 있었던 이 계엄군들도 지금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명령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정치적인 거구나. 이거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을 받지만 또 불법 명령에 따르게 되면 그것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지휘관들은 뒤에 계속 국회에 오게 돼 있던 그 부대도 만류하고 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부분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학습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이걸 한 사람이 무력화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역사에 다시는 쓰여져서는 안 되는 불법 계엄이었으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9명의 이 대리인단이 나눠가면서 이게 또 논점이 중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사안별로 누구는 그 국회가 봉쇄됐던 부분, 누구는 대한민국의 민주성이 훼손되는 그 현장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계엄과 관련해서 질서 유지였다고 하지만 또 한 축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불법적인 아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한 축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의 선거 개표와 관련해 감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0건이 넘는 그런 다툼이 법률적으로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논거들, 종이가 접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다 현장 실시를 해보면 검증을 해보면 접힌 흔적이 있고 이게 누구가 외부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이걸 해킹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이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없다라는 걸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른 국정원 측에서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런 계엄에 이르렀다는 걸 사실상 실토하는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소추당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심대한 어떻게 보면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을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기사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7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냐.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투표소에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분들을 응원한다라는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소추단 이거 같이 부정선거 여부, 부실 개표에 관련해서 지금 검증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일구이연합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본인이 낙선했던 그 당시에 했던 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어떤 수사와 어떻게 보면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바보고 미국 대통령이 음모론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영화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자기의 직을 걸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검증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이 요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조금 있을 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장원 그 차장의 메모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변론 종결을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평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 1월 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언론 보도, 페이스북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민주당도 이렇게 그 예측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채택해달라라고 얘기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네,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거죠. 지금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부정선거가 한 축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라고까지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패배했을 때 지금도 여권의 이제 그 민주당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이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 게 이게 과연 검표가 제대로 됐는지 이 문제 제기를 법률적으로 별도로 하고 거기에 수긍하는 절차는 본인이 감내하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 누가 뭐라고 했는지를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엄에 이르렀다고 본인이 주장하니까 그게 맞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변론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선행 판결들을 참조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나? 그리고 정말 부정선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선거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선관위든 누구든 선거 관리의 주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실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지 그럼 이걸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계엄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계엄군을 무장한 채로 선관위에 보낸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판단이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합당한 판단이라고 믿고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 절차는요, 기본적으로 과거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헤집는 절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한지 대통령직에 앉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 기억 형상종이라는 게 있다. 구겨도 구겨지지 않는 종이가 있다. 이런 주장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거는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종이가 있으면 이거 노벨상감 아닌가요?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변론 전략으로는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왜 문제가 있으면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면 되지 않은데 영장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지금 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다 기각돼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이제 그 최근에 그 중앙선거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헌법상 행정부가 아니고 별도에 있는 규정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를 전혀 받지 않다가 지난 그 정부에 들어서 많은 국민들의 압력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일부 감사를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복마전 1,200명이나 되는 어떤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그 채용 비리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원에서 같이 합동 조사를 해봤더니만 비밀번호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해커의 마음만 먹이면 다 뚫릴 수 있도록 되고 망도 인터넷망과 그 인트라넷망이 분리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관위가 그때 다 서버를 다 검증했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만 그중에 5%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객관적인 증거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의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합니까?
결국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정도 돈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걸 못합니까? 이번 기회를 해서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한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검증한다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주장이 입증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예 막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꾸 의혹만 자꾸 제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막는 자가 법인이다. 그런 논리가 국민들 속에서 지금 팽배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 막을 것이 아니고, 정말 이번 기회에 국민 주권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선택, 그것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결론에 어떻게 보면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 볼게요.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하는 거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를 27일 날 이틀 뒤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미뤄졌고요.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선고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새로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증거와 내용을 다시 한번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까요? 어떻습니까?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9명 체계로 이제 완성된 체제로 선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양 당사자 측에서는 본인들의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되는 재판관 한 명이 바뀐 셈이기 때문에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뭐 형사든 민사든 법원이 바뀌고, 왜냐하면 인사가 돼서 이 판사가 바뀌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변론 절차 갱신합니다. 이의 없으시죠라고 하고 간이하게 넘어가는 게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매우 뚜렷하게 이 변론 절차 갱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원칙적으로 하면 오늘 증거 조사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 채택을 합니다. 일단 양측이 낸 증거들 중에 아까 뭐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증거 채택 보류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로 쓰일 거기 때문에 서증 같은 경우에는 요지를 낭독을 하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분을 재생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증인신문 어떤 조서나 이런 부분도 낭독을 하고 영상도 틀고,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형사 절차에서 이 절차만 거의 한 6, 7개월인가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준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나 연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예. 다만 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둡니다. 네. 근데 형사 절차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는 정말 사형 선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엄밀한 절차라서 증거 조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돼야 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에 대한 파면, 탄핵 여부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과는 완전 절차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동일하게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또 법조계의 의견이 또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네. 이 내용이 이제 선고가 임명해라라고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고 임명하라고 했을 때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수가 있지만 네. 만약 된다면 네. 이런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판결의 주문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인용된다고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주문은 그저 국회의 인사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주문이 누구를 하라라는 의무 이행 판결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에 따라서 임명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별도의 논리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지금 27일 날 이제 그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에 미루어 봤을 때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 갱신 절차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뭐 70일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변론 갱신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4월, 5월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불어서 변론 갱신을 하기를 넘어서 오늘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됐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해야 되고 변론 재개한 다음에 변론 갱신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판결 선고 있기 전에 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적 감각으로 그냥 저 추측입니다만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임명할 의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팔명 체제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용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언론을 봤을 때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임명할 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인용이 됐을 때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법무부를 비롯한 법제처 정말 행정부의 의견을 지금 듣도록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 하면서 의견을 냈을 때에 법무부의 의견으로서 설령 이것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용이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법적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으로는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11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발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보이게 된다면 저희가 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조금 전에요. 피청구인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이 우려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결국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제2계엄을 하면 어떻죠? 그럼 또 그 2시간 만에 지금 해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할 것이라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린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어떤 충분히 뭐 헌법상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벌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탄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려만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의 신빙성만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국민의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도 내가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그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탄핵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식으로 했을 때 과연 헌법재판관 8분을 전부 다 설득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지금 변론 전략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제2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추정이긴 한데요. 전 근거가 있는 추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는요. 지난 변론기일에도 대리인단이 이야기를 하던데 호소형 평화계엄이었다는 거예요. 정당한 계엄이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엄이었고 그 말인즉슨 직에 복귀하면 또
또다시 유사한 걸 당연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요. 문제가 없는 계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무장한 군을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도 이건 다 합당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변론을 펴면 지금 그러면 국민들은 그리고 국회 소추인단은 어떻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다시 직에 복귀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을 지향할 것인가, 안전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위기이자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인가. 대통령 직의 문제는요, 단순히 정치 사회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위상과도 관련돼 있고요, 경제적인 파장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주장에 근거해서 헤아려 보더라도 이런 경고성 계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이 말에 따르면 그 연장선상에서 2번, 3번 더 넘어서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계엄 해제가 됐다라고 보고를 하자 괜찮아, 내가 제2차, 3차 계엄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직에 복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 왜냐하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탄핵 그리고 이 직에 복귀를 시킬지 말지 파면 여부를 헤아리는 징계 절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직에 복귀했을 때 이게 과연 그 조직에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과연 이 부분이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항변은 당연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화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서울구치소의 모습, 오른쪽에서는 현재 조금 전에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인데 왼쪽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는 아마 이 심판정에 좀 중간 정도에 나와서 7시 정도에 이제 진술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이 많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내란죄를 뺀 부분이에요. 이 내란죄를 뺀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헌법재판소 결론과 내란죄 형사재판 결론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시켰는데 내란죄가 무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 내란죄가 또 반대로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 부분이 나중에 과연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형사 사건으로 하면 기소했는 죄와 나중에 공소 취소했는 거가 사실상 최초와 그 일부 중대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서 각하해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가 살인죄하고 살인함에 있어서 다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기소를 했다가 봤더니만 살인죄 증거가 없네. 그러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7쪽이 되는 그 탄핵소추 결의문 중에 30쪽이 넘는, 한마디로 80%가 넘는 내용이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10시 25분 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소추단 대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요청에 어떻게 보면 권유에 따라서 내란죄는 철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단장이 과연 내란죄에서 얘기를 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했는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주야장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그 탄핵 소추 중에 내란죄를 80% 되는 것을 철회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각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51조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서 형사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탄핵 절차를 정지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서 탄핵을 했는데 무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란죄에 대해서 유무죄가 탄핵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데 형사재판 결과와 헌법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때 그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선 수사 후 탄핵 결국 수사와 관련해서 다 하고 나서 탄핵은 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선 탄핵 후 수사 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KTX급으로 지금까지 달려와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 누가 지죠? 헌법재판관들이 집니까? 헌법재판관들이야 4월 16일 지나가면은 나는 임명 다 끝나고 그냥 옷 벗어버리면 끝나지. 그렇지만 1650만 명이 직접 찍어가지고 된 민주적 정당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그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로 흘려버리고 신속한 것이 가장 지고지선의 가치인 것처럼 해놓은 그에 대한 후과는 누가 책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 거기 변호인이 다 대동했기 때문에 그거 다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취득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핵심적인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지금 자신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변론 종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신문 기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왜 빨라야 되는지에 대한 헌법 결정의 선례가 있습니다. 결정 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일 때, 그리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빨리 내야 됩니다. 대통령의 공백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는 주식이 흔들리고 달러가 치솟고, 그리고 지금 외신에서는 음모론에 지금 대한민국이 휩싸였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 변동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구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의 그래서 지금까지의 절차에 어떤 이런 보장, 방어권 소홀히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좀 과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증인을 다시 부르고 이증 취지가 동일하고 겹치는데도 또 증인 부르는 걸 허용해주고, 나아가서 2시간씩 이미 변론의 기회를 받았는데 또다시 무기한으로 대리인단은 2시간씩, 그리고 본인은 무기한으로 진술의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조차 보장받지 않으면 또 헌재를 공격하는 그런 빌미로 삼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것으로 헤아려지는 부분도 있죠.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 직에 있으면서 중대한,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그래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이 징계 절차에서는 헌법 위반만 보겠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누가 했던 주장과 동일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주장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초해서 이야기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게 형사 절차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다른 피청구인 사례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문제된다고 하는 주장은 법리적인 주장을 넘어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팽팽합니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오늘 오후 7시쯤 대통령이 나와서 과연 무제한이라는 시간을 주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죠. 지금 마지막에 와서 무제한으로 시간을 준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줬어야죠.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분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했는데 문영배 재판장이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초시계로 해가지고 본인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제주신문 15분, 제반대신문 15분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 한 20년 넘게 하면서 그런 것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금 한 7만 페이지가 넘는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수사 기록을 쌓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에 나오는 16명에 대한 증인만 같은 시간을 주면서 그것이 무기 대등 원칙에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적법 절차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고 무기 대등 원칙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무기 대등이란 것은 말 그대로 무기가 서로 대등해야 되는데 무기 대등에 벌써 화약고에서는 수천 톤의 핵무기라는 TNT를 갖다 놓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앞으로 싸우는 사람만 대등하게 시간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이와 같은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그 법조인들은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사실은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 청와대에 가까워졌을 때 경찰이 그걸 거부를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100m, 200m까지 못하게 하는 거 위헌이라고 했고 헌법 어떻게 보면은 그 청와대 앞까지 해서 경찰차로 차벽 성벽을 가는 것도 다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이 사건에서 사회적 압박을 받으니까 최류가스 경찰로 하여금 휴대하도록 하고 앞에 실질적인 차벽 산성을 쌓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앞까지 시위대가 오지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옛날 결정 뒤엎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적법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결과가 인용이건 기각이건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 결과에 대해서 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백하라라고 하지 말고 이 사안이 각하되고 기각됐을 때 우리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비난하지 말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 결정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나오면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자세이기 때문인데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단히 편파적인 진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보수 일각의 주장들에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오해를 자초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 편파적으로 하니까 편파적인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밑자락을 까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3분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니요. 그 대리인단에 대해서 여러 중첩되는 질문을 하니까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재판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증인신문을 본인이 다 하도록 절차 보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막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증인,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거 그렇게 기억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왜 대통령의 증인 직접 신문하는 걸 제약했는지 한 언론에서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도신문을 너무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언이 오염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선출된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요. 국민 통합의 메시지 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인용 결정,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강성 지지층들 더는 서부지방법원을 공격했던 것 같이 이런 사실상의 테러 행위로 나아가면 안 된다.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직무실에는 벅 스탑스 히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최종적으로 귀결된다라고 그게 자신의 신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수용해야 된다라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국민의 합리적인 그리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국가가 너무 혼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보수정당 안정감을 줘야 되는 그런 기치를 내건 정당이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을 다 헤아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용하겠고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강성 지지층이 폭력의 형태로 나아가는 부분은 본인을 위하는 길임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지금까지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 제안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적법 절차를 좀 지켜라.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이 재판 지휘권에 의해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건에 실질적으로 증인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본인이 부하로 있었던 성남시 공무원들, 경기도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죠? 거의 무제한적으로 증인신문 직접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호소합의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딱 잘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헌법재판소 공정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첫 번째 주신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문을 한 다음에 반대신문이 있고 재주신문 할 때는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도신문도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유도신문이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재판장님은 그 소송 지휘권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직접적인 피청구인이 직접적인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소송 지휘권입니까? 오히려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그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어떤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지나치게 어떤 적법 절차를 보장을 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사실상 제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뤘기 때문에 비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절차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어제까지 또 재판 직전까지 구치소에서 최후 진술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최후 의견 진술이 재판관 평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증인신문이고요. 완전 제3자 견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당시 체험을. 그게 증명력도 제일 높고 이 판결에 반영될 때 그리고 재판관들이 심증을 굳힐 때 제1순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후 진술이란 건 보장은 해주고 시간도 많이 부여는 해줍니다만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양측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주장을 펼쳐지는 부분이라서 저는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더라도 이 부분이 이 보안의 문제도 있고 또 평의를 정말 모든 걸 열어놓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들에게 A안, B안 그러니까 기각, 인용 하나씩 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어떤 논리가 더 탄탄한지를 이제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초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최후 변론이란 건 사실상 이 어떤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있고 다만 정치적으로는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도 대통령이 하시는 게 온당하다. 여러 보고가 올라갔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뭐 저하고 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지만 이걸 또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 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오히려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혹시 기각 시에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 아니냐. 개헌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헌재 시간에 접어들기 이전에 이른바 개헌 카드를 꺼냈지만 이미 늦은 뭔가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인식밖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나오는 이런 임기 단축의 이야기도 정말 여건에서는 급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라도 우리가 정치적 카드로서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효하거나 법률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최소한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임기 단축 개헌안 얘기가 담길 거냐, 뭐 대국민 사과가 담길 거냐, 헌재 결정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 담길 거냐 정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최종 의견 진술이 재판관 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헌법을 공부할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반, 사법반 이렇게 된 것이죠. 법조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사법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상당 부분 법리적 측면 나아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탄핵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적법 절차 위반으로 각하돼야 된다는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탄핵 사유가 사실상 변조되거나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탄핵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변호인단이 나누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정치적 부분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 메시지란 것은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님들을 향한 내용이 될 겁니다. 결국 내가 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내가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그 소회를 헌법재판관님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이고 예. 나아가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 나아가 5% 정도 되니까 사실상 8명이 일치해가지고 지금 탄핵 결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당당한 모습으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으로서 눈물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웃음을 보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한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지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이것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되면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헌을 얘기를 했을 때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메시지만 던지고 개헌이라든가 본인의 거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대신에 다만 지난번 12월 12일 날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이런 사안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줘서 송구합니다. 이런 정도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7시쯤에 최후 의견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